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호의 시간입니다. 세테크 재테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제가 뭘 했냐면 100분 특강으로 특강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100분 동안에 2018년 동안에 좀 생각해야 될 부동산에 있어서 제가 한 100분 동안에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을 20개 파트로 나눠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부동산에 대한 공법을 좀 모르고는 부동산에 뛰어들어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에 많이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 기본적인 것은 알고 갑시다 얘기했었죠. 당연히 좀 세테크 재테크 시간이니까 부동산 세테크. 세금 모르고 부동산 시장 뛰어들지 마라. 이건 뭐 기회 딱지가 않도록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방세무. 도장 찍고 나서는 안 된다. 미리미리 플래닝 이렇게 올해 뭐 계획을 짜서 기획하고 계획 세무를 해야 된다. 예방 세무를 해야 된다. 이런.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한번 볼 건데요. 도정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정법. 2003년도에 이 녀석이 이제 태어날 때 이 이전에는 우리가 뭐 사당동, 봉천동, 신림동, 난가제동 그러면 뭐 재개발한다 그러면 단일법이었잖아요. 재개발, 뭐 재건축 이러던 것을 좀 강의적으로 제대로 서울 및 수도권을 전 국토를 제대로 한번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광의적으로 뉴타운 또 신도시처럼 좀 만들자 해가지고 했었는데 결국은 절반에 실패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바뀐다. 작년에 국회를 통과돼가지고 2월부터는 축소되고 6개의 이런 도정법이 재건축, 뭐 도시환경 관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여러 개가 있었죠.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을 4개로 축약시키고 특례가 하나 생겼다. 특례사항이 특례법이 뭐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까지 하나 생겨가지고 이 도정법 주거 환경에 대한 낡아져 있는 오래된 이 도시를 환경을 개선한다. 주거지를 도시 지역에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재건축이 1순위로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뉴타운 이런 재개발 그 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처럼 이렇게 소규모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특례법 이런 식으로 해서 노후된 서울을 노후된 부산을 노후된 전국을 노후된 강주를 노후된 울산을 도시 경쟁력 있게 새로 새 판을 짜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법 속에 들어있는지는 좀 알고 가자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 뭐 뉴타운. 과거의 뉴타운은 서울시의 이 어떤 조례 사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2003년부터 뭐 도척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촉진법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균형 발전 촉진 지역 뭐 이런 거 그런 건 알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이 요 범주, 요 법터들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뭐 그렇게만 좀 알고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핫한 것이 이 재건축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한을 조정한다든지 속도 조절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 좀 묶음으로 나홀로 재건축을 하지 마십시오. 또 요새는 많이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파슬로 단지를 묶여서 뭐 특별 지구 단위 계획 지역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요새 또 그렇게도 가는 것 같아요. 묶음 이렇게 파슬로 그 정도로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잘못 보거나 광고에 현혹이 되면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에서 벗어나려고 광고도 보고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명과 암이 있다. 그래서 광고를 잘못 보거나 너무 또 맹신했다가는 에버스 셀렉션, 역선택을 하게 된다. 광고가 다 나쁘다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광고 전략이 뭐겠어요? 이게 레몬 이펙트, 이렇게 레몬처럼 이쁘게 포장해야 되잖아요. 우리 화장품도 이 포장이 아주 이뻐야지. 이게 속 내용물은 요만한데 이게 포장을 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잘못 선택하면 쓴맛과 신맛의 맛을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을 레몬 효과, 레몬 이펙트 뭐 그러잖아요. 광고. 그래서 아마 우리 언론사나 방송국이나 신문에서 부동산 광고가 없다면 아마 광고 시장이 한 30%는 매출액이 줄을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들 나오잖아요, 광고. 그래서 여러 종류의 광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를 접할 수 가장 쉬운 것이 신문, 또 언론 매체이기 때문에 광고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또 광고를 해야지 내 물건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싸게 팝니다. 이렇게 대담집니다. 역세권에 입지적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소비자는 그걸 보고 이럴 때 옥석을 좀 가릴 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광고를 잘못 맹신해서 뭐 광고가 다 나쁘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정말로 판단 능력이 흐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심지어 구분 등기가 뭔지 개별 등기 해드립니다. 구분 등기 해드립니다. 이런 말들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섹션 오피스, 오피스텔, 아파텔 그 다음에 신문을 봤을 때는 어머 이게 분양 청약 광고인가 했는데 알고 보면 지역조합 주택이라 할지 또 어느 광고 역시 상가 광고를 하다 보면은 장사 안 되는 곳이 없을 것처럼 잘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가에 대한 광고 요새 뭐 지분연 아파텔 뭐 또 뭐 오피스텔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런 파생 상품에서부터 여러 가지 상품이 광고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저는 참 재밌었던 게 이 세미나장에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한 달치의 광고를 신문 6개에서 보통 4개 정도를 축약시켜 가지고 딱 묶어 가지고 요 광고는 좀 요게 뭔가는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오버된 것 같습니다. 요건 뭐가 진실성이 없습니다. 요건 과대 광고입니다. 이런 그 광고 학처럼 부동산과 광고라는 그 세미나 광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2시간짜리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광고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꼭 하여튼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가. 뭐 이거 꼭 이런 뭐 부동산 광고만 그렇겠습니까? 뭐 성형을 한다. 뭐 어디 한의원, 치과 무슨 뭐 또 요새 막 변호사들도 막 광고하고 뭐 모든 세상이 광고 세상이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로 신서리티하게 나한테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인가 광고인가. 뭐 우리 부동산 광고뿐만이 아니죠. 어떤 것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재테크 할 때 이 재테크가 돼야 되는데 광고를 잘못 받으면 이게 막 머리에서 스팀이 나와요. 이렇게 스팀이. 이 재테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집안이 잿더미 되는 거잖아요. 잿더미. 상갓집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광고 공부합시다. 광고.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광고 하시는 분들은 또 저 미워할지 모르겠네요. 부동산 정책 대책. 뭐 저는 요즘 이렇게 시장을 보면 국토부가 됐던 그다음에 국세청이 됐던 또 요즘 뭐 금강원이 됐던 참 이렇게 정책 대책 이제 정부가 이렇게 국토부가 이런 어떤 정책을 국세청에 행안부가 됐던 금융위원회
윤광원도 뭐 마찬가지고. 아, 이분들 되게 친절하대요. 나는 방송에서 친절하던 한 분 저기 해야 되고 칭찬 한번 해야겠어. 금융감독원에 여의도에 한번 갔는데 그렇게 친절하고 우리 그 소비자 입장에서 아주 대변하고 잘하고 아주들 뭐 요새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기관들은 잘해요. 뭐 인권위원회도 되게 친절하고 아무튼 친절해요. 그다음에 하여튼 이분들이 정책을 내는데 대책을 내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8개월 동안 벌써 7번 나왔잖아요. 이러는데 이런 정책이 엉뚱한 대로 풍선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풍선이 이렇게 되어버려가지고 지금까지의 저는 감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런 시즌 2다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는 잘할 것이다 이랬는데 강남의 재건축 시장의 심리적인 변화랄지 이런 희소성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욕구 새 아파트에 대한 욕구죠. 이런 거를 잘 못 파악해서 뭐 파악할 수도 없었겠죠. 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정부가 화가 났다. 안 잡히니까 부동산 시장이 특히 재건축 시장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시즌 2를 지금 이제 내놓기 시작했다. 그게 제일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가장 부담으로 오는 거 뭐예요? 재건축 부담금. 부담으로 오죠. 내가 분담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부담으로 오는 거. 그 다음에 우리도 기대를 딱 해가지고 이제 30년이 됐으니까 이거 30년 누가 풀어줬습니까? 전 정부에서 최경환 노믹스에서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재건축이니까 부동산에 나가면 아이고 사장님 집값도 많이 올랐겠네 이랬는데 또 40년으로 또 10년을 또 더 기다리라 하니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85% 정도와 15% 정도에서 85%는 강남 3구, 4구는 이미 30년을 넘어가지고 40년이 돌아가니까 그 나머지 동네에서 생기는 것들은 이제 30년을 넘었다든가 31년 아직도 40년으로 만약 한다면 앞으로 또 10년을 또 기다리라는 소리냐 이런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정책, 대책이 참 울고 웃기고 이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는 거고 어떤 사람은 에이 그거 웃기는 얘기네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정부에서도 골머리가 지긋지긋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부동산 재테크를 할지 뭐 이런 거를 그냥 손 놓고 나는 언하우스다. 언하우스. 1세대 1주택이니까 뭐 세금도 없다더라. 1세대 1주택은 양도세도 비과세다더라. 9억이 하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임대소득 부분에서도 안 받아간다더라. 또 물론 이제 내년에 2009년부터는 분리과세를 하지만 뭐 2천만 원 유예 기간이 끝난 거죠. 이런 거지만 아무튼 정책과 대책에서 부동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도 그렇고 이 정책 대책은요 세금하고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 이제 살까? 나 이 꼭대기 잡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나 지금 조합원 지위 승계가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진입할 때 지금 나는 이제 사야 돼. 진입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보유했는데 이것을 아웃시킬 것인가? 이걸 그냥 홀딩하고 있을 것인가? 이거 팔까? 이거 보유하고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하신 분. 왜? 정책 대책에서 다주택자는 미워할 거야, 세금 많이 받을 거야, 보유세도 올릴 거야, 종부세도 올릴 거야, 여러 가지 해서 이 주택을 많이 못 갖게 하는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매매하는 쪽에서 난 이제 팔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매매해야 되는데 4월 1일 이후에 팔면은 중과세라는데 이전에 팔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요 보유하는 분들 중에서도 팔지는 않지만 주택임대사업자를 묶을까? 그렇다면 지금 토지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토지의 트렌드가 이따가 나오겠지만 3만 불 시대가 된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가 된다면 투기를 잘 안 한다는데 이춘모 교수가 그러는데 지금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3반물 이상짜리들을 좀 보세요. 그러면 미국, 독일, 이탈리아, 뭐 영국
일본, 우리 뭐 이런 게 이제 우리도 이제 3번물 시대를 넘어간다 그러면 과연 고기 시장은 우리처럼 그렇게 뜨거운가? 물론 부분적으로 미국 시장이나 독일 시장이 좀 좋았던 적들이 있었어요. 우리 뭐라 그러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이렇게 뭐랄까 하향 국면에 있었던 분이 반등한 부분도 있었고, 또 반대로 일본 시장도 요새는 좀 반짝했지만 20년간 추락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과연 3만물 시대의 부동산 정책과 대책은 나는 대책을 어떻게 짜야 되는 거다고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4년이나 남아있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 없이 앞으로 정책, 대책이 나올 거예요. 잡힐 때까지 할 거니까, 정부는. 이 집값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랄지 이런 집값으로 해서 소외당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려줘야 되기 때문에, 또 6월달에 또 지방선거도 다가오기 때문에 이 정책 대책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미리미리 좀 예견해가지고 정대책을 개인 입장에서 짠다면 좋으련만 뭐 정책이 하루아침에 또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부동산 정책 대책도 재테크에서는 세테크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 부동산의 정책 대책을 쓸 때 가장 속된 표현입니다. 약발이 빠르게 먹히는 것은 세금에 관한 전략을 짜는 거죠, 정부에서. 그래서 이 세테크 전략이다 않습니까? 세테크 전략. 두 번째, 공법적인 이 법의 요소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공법적인. 뭐 어떻게 하면 환수해버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허가 개발하게 안 해주겠습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세금을 잔뜩 중과하겠습니다. 전부 다 공법이면서 공포스러운 법이죠. 투기와의 전쟁에서는. 그래서 부동산 정책, 대책 수없이도 다 앞으로 나올 것이고, 과거에도 수없이 우리 지금 역대 대통령이 12분이 하셨어요. 최기화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까지 합해서 다 12분의 대통령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 대책 안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또 다음 대통령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정책과 대책 속에서 한 무대기 속에서 재테크, 세테크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재테크를 수익률을 넓히고 좀 더 절세 전략을 짜고, 이제는 탈세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탈세 만만하게 보면은 진짜 큰 코 다치는 것 같아요. 요새 좀 보면은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군대 용어인지는 모르지만 FM 정상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 낼 건 내고 받을 건 받고 피해갈 건 피해가고, 정부에서 어떤 컨디션을 요구하면 그 컨디션에 따르고, 그러면 어떻게 감면받고 비과세 받고 면제받는 이런 그걸로 정책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 대책 항상 우리 피부 속에 와닿고 가장 그 다음에 세장은 높고 내 집은 없다. 그래서 주택 청약 전략을 전번에 2018년이 황금 개띠에 내 집 마련에 황금 열쇠를 만드십시오. 적어도 그래서 2018년에서부터 2019년 동안에 24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청약 전략을 짰을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떨어지고 누구는 당첨돼가지고 로또가 됐다더라, 로또 당첨된 것처럼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다더라 그랬는데, 다행히 이런 기회가 또 좀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공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강남 중심의 재건축의 일반 분양, 재건축 일반 분양, 그 다음에 재개발의 일반 분양, 뉴타운이죠. 그 다음에 그동안에 택지개발법을 아예 없애가지고 뉴타운을 안 만든다 그랬는데, 소규모의 뉴타운을 만들어서 두 가지로 하는 거죠. 공적 주택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도 분양이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뉴타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이거 그 다음에 우리 수도권에
택지 개발을 해놓고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북이래잖아요. 북이래랄지. 그 다음에 보금자리 옛날에 하다 말다가 한 거, 오차 하다 말다가 한 거, 우리 과천 같은데. 과천은 이렇게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지식정보센터, 그게 나오는 물량도 좀 있고, 두 번째는 과천이 82, 3년도부터 벌써 재건축이 돼가지고, 한 10여 곳이 재건축돼서 일반 분양이랄지. 그래서 제가 또 뭐, 개팔 그랬잖아요. 개포 8단지. 개팔자, 사람 팔자, 그건 아닌데, 개팔. 그래서 뭐 아주 인기가 있는 지역. 그래서 제가 전번에 20군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20군데를 쭉. 다시 보기를 한번 하십시오. 제 이름을 쳐가지고. 네이버나 다음에 쳐가지고. 그러면 요거 청약 어디 해야 된다. 달력에 적으십시오. 해가지고 뭐, 염리 3구역, 그 다음에 개포 8구역, 이래, 감일, 감복, 앞으로 나올 검단, 신도시, 김포 일부, 가천, 북이래, 그 다음에 우리 반포라 할지, 허그가 팍 눌러놓은 일반 분양가를 좀 확 쪼그라뜨려 놓은 그런 지역의 재건축의 일반 분양, 그 다음에 뉴타운의 또 일반 분양, 물량 이런 것들을 쭉 해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넣지를 마시고, 이 말하면 또 우리 또 지방의 시행사 사장님이 전화 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넣지 말라는 표현보다도 이런 곳이 지금 분양가와 현재의 시세하고 이 차이가 좀 많이 난 곳을 제가 순위별로 쭉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아직도 없습니다. 아직도 장학 보면 45%는 내 집이 없어요. 물론 지방하고 수도권, 서울이 좀씩 틀리지만 아무튼 6대4의 원칙이라고 하자고요. 60은 내 집을 가졌거나 다주택자고 아직 뭐 40에서 45%는 집이 없다. 아직도 600만 호의 사적 임대 시장에서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번에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꼭 갖자. 요 2년 동안에. 적어도 이제 공적 주택은 2020년, 22년 뭐 요때까지도 하여튼 3, 4년 동안에 공적 주택 시장도 도전해야 되고, 특히 신혼부부들 7년차 신혼부부, 7년차 이하의 신혼부부들은, 그래서 서울은 넓고 세상은 넓고 내 집은 없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오랜 꿈을 꾸는 민족이다. 우리가 내 집 마련 꿈을 15년 꾸고 어떤 분은 17년 꾸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84점 무주택자 가점제 해가지고 청약할 때 보면 16에 16이잖아요. 16년 이상의 무주택자, 통장을 16년 이상 들은 자, 나를 포함해서 7명 이상의 세대원을 구성하는 사람. 이건 만점이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 16년씩 집을 한 번도, 최초 집을 구입하는 분들은 신디테일이랄지 디테일 일본에 그런 거 적용 안 받고 그대로 뭐 60, 70% 그렇게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집을 한 번도 가졌다가 파신 분도 많고, 현재 무주택자 분들은 다음에 주택연금을 받거나 항상 집이 없으면 노후가 좀 불안하고 허전하잖아요. 또 아예 집을 안 사시고 나는 공적 주택으로 만족할 거야, 그런 분들은 그러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렇게 요 문재인 정부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짧게는 2년 동안, 또 안 하면 올해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올해 이렇게 청약 시장을 놓치지 마시고 바쁘시더라도 꼭 한번 도전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가는 겁니다. 금융 프로젝트 얘기 나왔네요. 뭐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지만 요즘은 하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 그래가지고 관심들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재테크, 세테크 시간이지만 소득이 이제 3만 불이 가고 그러면 금융 자산에 대한 이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요. 미국은 한 36%, 뭐 우리는 한 70%, 아직도 75%까지 집 딸랑 가지고 있다든지 토지 이런 걸 가지고 해서 부동산 자산에 너무 의존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시켜 놓지 않으면, 만약에 이 부동산 시장이 크러쉬 이렇게 쪼그라드는 시장이 생긴다 그러면 리스크에 바로 노출되겠죠.
국가도 경쟁력을 잃을 것이고 재정도 그럴 것이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꿔줬던 은행도 타격을 입을 것이고 하물며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로 노출되어 있는 1,400조의 요새 그렇게 뭐 회생이라 할지 그런 뭐라 하죠 그런 걸 많이 신청하신다 그러죠. 뭐 1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 옛날에 그 파산, 면책, 뭐 회생 그러니까 빚을 못 갚는 거죠. 그래서 주택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로 모기지를 걸어서 또 전셋값이 하락해버리면 전셋값도 모기지잖아요. 그럼 전셋값을 더 내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재테크, 세테크가 부동산에 관한 길라잡이지만 금융에 관한 프로젝트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게 제가 상속세 할 때, 저번에 상속세 할 때는 이게 뭐 종신보험 같은 걸로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랄지 또 뮤추얼 펀드가 지금 49인 이하잖아요. 이런 것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요 금융 프로젝트를 짜서 세원을 마련하는 거 미리미리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상속세 할 때 했지만 또 요새 뭐 주식 특히 주식 시장이 멀겋잖아요. 요새 거래소 시장이나 뭐 코스닥이나 뭐 심지어 뭐 아니 지하철만 타면은 젊은 녀석들이 열석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막 그 가상화폐 얘기만 하니까 좀 나는 듣기가 좀 그렇더라고. 뭐 35배를 먹었네. 어떤 사람은 뭐 100배를 먹었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과연 젊은이들이 지금 얼마나 힘드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또 우리가 금수저에서 은수저 가기 힘들고 음수저에서 뭐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로 못 가고 요새는 뭐 어디에 북쪽에 있는 어떤 뭐 핵수저란 말도 나오대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이 있어야지 누가 신부가 결혼을 하자 그러죠. 출산율이 높죠. 그러니까 참 제가 이거 해외를 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 집 전세 방패 또 집 가지고 집테크 집장사 우리가 최고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서글픈 단면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짤 때 금융에 관한 포트폴리오도 짜라. 이런 겁니다. 저희 세미나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보험의 삽판짜기, 100세 시대의 보험의 삽판짜기, 보험을 이용한 세원 조달하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대는 다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리. 이문열 씨가 쓴 소설의 얘기죠. 이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시리즈로 3번이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향에 곧이제 구정, 서울대 가야 되는데 설이 서글프다 이건 말이에요. 서글프다. 왜? 가족들이 모이면 이제 증여 얘기도 나오고 상속 얘기도 나오는데 고향에 왜 다시는 고장에 못 가냐면 고향에 가고 싶은 분들 있어요. 서울이 많아가지고서 U턴한다, I턴한다, J턴한다. 일본 애들은 이렇게도 뭐 표현하더라고요. 그걸 기농한다. 나는 내 고향에 저 진도, 완도로 기업하겠다. 자연인이 좋으니까 나는 기산하겠다. 이런 거에서부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고향에 가지 못하리라는 것은 고향 자산은 자기 자산은 별로 필요 없어요. 부모님 자산을 이제 연료하는데 대부분 임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임, 비업무용 토지, 농지 이런 얘기 했습니다. 특히 임야를 가지고 비업무용 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통작거리가 30km인데 이것은 농지법에 있는 얘기 아니고 이 세법에서 감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30kg라는 말이 나온다. 다른 데는 이게 필요 없는 말이다. 그 다음에 농업인의 자격. 그 다음에 농지를 상속이 좋은가 증여가 좋은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뭔 얘기 했냐면요. 고향주택 얘기했습니다. 고향주택, 기농주택 5년 이상 하고 이농을 하는 거예요. 이농주택.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준 도시, 이렇게 중소도시의 3억 이하의 저가주택, 이런 게 고향주택. 대통령령으로 12개의 시에 20만 이하의 도시 중에 진주, 안동, 혹시 이런 데는 우리가 고향에서 10년 거주한 것이 소명할 수 있으면 고향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 됐습니다. 이런 시골의 주택이라 할지, 그 다음에 중과세 할 때 3주택 이상이랄지, 그 다음에 이런 주택의 배제 기준, 주택입니다. 주택의 배제 기준. 1세대가 우발적이든, 그 다음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가지고 필연적이든 어떤 간에 이랬을 때 2세대 주택에서 특례조항, 따라서 제조항, 외조항, 이런 것이 다 이렇게 해서 낱낱이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엄청 어렵다 그랬잖아요. 뭐 살 때 한옥은 2014년 이후에 산 것은 4억 이하에 샀어야 되고, 취득할 때 고향주택이 한다면은 2009년도에서부터 2020년까지 살 때 뭐 2억 이하에 되고, 취득 공시가격이 뭐 이런 조건들을 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주택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잘 면밀히 분석하고 쪼개고 이렇게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서울의 주택이나 수도권 또 광역시에 가지고 있는 주택하고 요 주택은 다주택자랄지 이주택자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이걸 뭐 하나하나 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대는 다시 고향에 못 가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가 이제 진짜 고향 가서 살고 싶어요. 은퇴를 해서 지금 한 50만 명 정도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은퇴 생활을 아까 J턴, U턴 또 적응 못해서 다시 서울로 온다면 이제 공허감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내가 기농기촌을 하려면 또 뭘 좀 알고 있어야 되나. 또 농업인의 조건은 또 뭐가. 난 농업인이 되고 싶다 그랬을 때 조건은 뭐냐. 또 이렇게 농촌에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아까 농지를 비과세 감면받는다면 그 조건은 어떻게 하냐. 낱낱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향 갈 때 필요한 부동산 상시, 그래가지고 제가 한 3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건 다시 보기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잘 정착한 분도 있고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이래서 내가 한 역설적으로 이 책 제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얼뜻 다른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요 제목을 한번 이문열의 소설 제목을 한번 여기 한번 써봤습니다. 인생 세판, 내산 세판. 그래서 이게 세판짜기죠. 세판짜기. 우리가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제비 중에서 세판 짜는 거죠. 세판짜기 중에서 부동산은 문서만 장롱속에 꼭 쥐고 있으면 이렇게 무판짜기죠. 아예 그냥 판을 안 짜는 거예요. 세판, 구판 필요 없고 그냥 구판으로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안 팔고 꾸준히 가지고 있었으면 계속 가격이 오르고 희소성이 있어서 좋았는데, 이제는 좀은 한번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세판, 내가 이 부동산이 이렇게 강부자 부처 해가지고 부동산이 좋게 월세도 잘 난 부동산도 있지만 지긋지긋하게 안 팔리는 거예요. 이거 움직이지도 않은 거예요. 움직여도. 이게 부동산이 또 많아요. 이런 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괜히 오르지도 않고 이자만 내다가. 오늘 강의를 들어오기 전에 또 어떤 분하고 좀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12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자 200~300 내다 보니까 한 개도 맨날 쪼들리게 살고 세금 내고 뭐하고 뭐 이자 내고 나니까 하나도 안 남았다, 그런 분도 있고, 또 재테크를 잘 해가지고 10여 년 전에 3억 그다음에 뭐 2억 주고 산 것이 지금 뭐 20억 간 것도 있고 15억 가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재건축 같은 것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막 그렇게 이렇게 재테크를 제대로 하신 분도 있고, 그랬을 때 용기 있게 새 판을 짰을 때, 지금이라도 새 판을 짜는 거잖아요.
버릴 것 버리고, 똑똑한 녀석만 가꿔줄 건 가지고, 줄일 건 줄이고, 큰 것은 작게 줄이고, 그 다음에 비업무양이라 할지 이렇게 뭐랄까 세금만 많이 나올 것은 가감히 매도 처분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주택수를 줄이는 것도 세판이잖아요. 그래서 세판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물건별로 세판 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법에서는 인적 세판. 우리가 이 국세하고 지방세를 나눌 때 인적 요소가 강한 것은 국세예요. 그 다음에 물적 요소가 강한 것은 지방세다 이런 건데, 지방세가 뭐예요? 취득세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자산세도 그렇고 물건에 대해서 물건은 인적 공제가 많다는 거예요. 주택수를 세대원이 전체로 부부 배우자까지 합산하는 개념, 종부세 합산 배제하는 개념, 소득세 합산 배제하는 개념, 그 다음에 인적 공제, 배우자 공제, 그 다음에 뭐 자녀들 공제 이런 것이. 그래서 국세하고 지방세는 좀 그렇게 되는데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아무튼 새 판을 짤 필요성이 있어요. 용기 있게 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보유세랄지 세금으로부터 그냥 상당히 곤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세금이 한두 푼이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매달 나가는 게 너무너무 지출이 많구나. 하여튼 1월 달에서부터 12개월 플러스 그 다음에 가산세, 가산금까지 하면 1년 365일 12달 중에서 보통 13달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올 1월 달에 당장 여러분들 자동차세 내면 뭐 이렇게 깎아주는 거 있잖아요. 할인해 주는 거. 그러면 6월 달에 자동차세 낼 때 깎아주는 거에서부터 이런 게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내 인생의 자산에 대한 것도 세판을 짜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세판이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세판을 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겁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그냥 이렇게 우왕좌왕 하시는 거야. 그러면 시간만 가고 이제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자 되는 습관. 부자 되는 습관이 대부분 어떤 걸까요? 안 먹고 안 쓴다. 여행도 안 간다. 모으기만 한다. 제일 좋은 부자 되는 습관이지만 지금의 부자 되는 습관은 세금을 알려고 하는 습관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부자들은요, 세금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예방세무를 하는 거예요. 미리 세금을 진짜 무서워하고 절세 전략을 귀담아 듣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부자 되는 습관은 뭐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뭐 5배, 3배 올 것을 뻥튀기를 해서 이런 재테크 되는 습관이 그것도 하나의 뭐 정보를 잘 알거나 뭐 어떤 것을 투자를 잘해서 또 뭐 근데 저는 제가 32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재테크 습관 중에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재산 제일 잘 지키고 재산 제일 잘 불리고 이런 사람은요. 아까 강고학이라고도 했지만 나무 강고에 이렇게 기가 얇지 않아요. 일단 기를 이렇게 콱 박아버리고요. 바로 도장 찍거나 사인 안 해요. 이렇게 기부스하고 딱 뭔만 하느냐. 만안경 하나 사고 운동화 한 5켤레 사가지고 발품을 많이 파는 분들하고요. 확실히 틀려요. 제가 세미나 해보면은요. 딱 이렇게 이따가 좀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면 발품 많이 팔고요. 미리 세금 계산하고요. 미리 전문가하고 상담하고 이런 분들은요. 훨씬 리스크가 적어요. 그런데 그걸 왜 제가 이런 말 했죠. 전번에. 재테크든 뭐 주식도 마찬가지. 자기가 좀 안다고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 총에 자기가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버시 셀렉션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참 내가 저분은 저래서 부자가 되는구나 하고 또 모르면 계속 와서 묻고 참 나도 귀찮지. 그래도 그냥 묻고 또 묻고 그래요. 그냥 나를 귀찮게 하고 그냥. 그래서 부자 되는 습관은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발품을 팔거나 이렇게 기를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 기만 얇아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를 두껍게 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세금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엎질러진 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국가에 덜 뺏기려면 다시 말해서 모르면 모르는 만큼 뺏기는 거예요. 뺏긴다는 말은 국세청에서 들으면 화날 일이지만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 절세를 하면은 안 뺏어간다 이 말이죠. 과세 안 한다는 뜻입니다. 뺏어간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습관 중에 꼭 내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주택의 종류 지금 시간들이 다 들어가서 이건 따로 다음에 해보세요. 시즌 1에서 제가 주택의 종류를 쫙 저기 해드렸잖아요. 한 40건을 해줬잖아요. 아까 고양주택 아주 간단하게 하면 고향에 있는 주택,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조합주택, 재개발주택, 재건축주택, 청약해가지고 당첨된 거 분양권이죠. 아까 재개발이 이게 철거됐어. 그래가 여기서 2개 나오죠. 이게 뭐냐면 입주권 나오죠. 그 다음에 내가 살 집 대체주택 나오죠. 해외로 간다. 신랑 각시가 만나가지고 각시가 하나 가져오고 내가 가져가지고 2주택 되는 거.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했을 때 효도, 봉양, 합가, 이거 주택, 상속받은 거, 증여받은 거, 무주택,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임대 사업자로 묶은 거, 무허가 건물도 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처럼 실질과세 원칙,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안 받고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는 건 주택이다. 겸용주택, 아파트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주상복합도 있고 아파텔도 있고, 물론 아파텔은 건축법이죠. 오피스죠. 뭐 이런 거에서부터 또 MXD 아파트, 연예인들이 산다는 비싼 거 30억, 40억짜리 이런 아파트, 이런 주상복합 고가 아파트죠. 고급 아파트, 고가 아파트, 고가 전세, 그 다음에 임대 시장에서는 또 얼마나 많아요. 5년짜리 임대, 이번에 또 누스테이 없어졌지만은 민간 임대, 공적 임대, 5년짜리, 7년짜리 부분 임대, 장기 임대, 50년 임대, 뭐 이래가지고, 아니, 요 5천만 국민이 어딘가에는 살아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준주택, 노인복지주택, 아파트형 주택, 고시원 이런 준주택, 다중주택, 단독주택. 시청자 여러분 중에 제가 지금 칠판에 쓴 것 중에 어딘가에는 거주하고 계시죠.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관계? 이거 세법하고 다 관계있어요. 이거 세법하고. 세법을 낱낱이 여기에 적용시켜야 된단 말이죠. 세법. 그래서 주택의 종류는 시즌 1에서도 했지만 시즌 2가 끝날 때 부분을 세금을 딱 매치시켜가지고 제가 더 한번 해드릴 거예요. 가장 60에서 70%, 75%까지가 이 주택에 관한 세금이고 주택에 관한 절세 전략이고 주택에 관한 재테크가 한 70%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720만 배분 부모가 집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자산이 한 70% 되잖아요. 내가 10억 자산이다 그러면 집에 깔고 있는 게 7억. 그 다음에 뭐 연금, 퇴직연금, 뭐 보험, 적금, 주식 이런 것이 한 30%가 금융상품. 골동품, 골프회복품 뭐 있겠죠?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주택의 종류는 특히 다주택자분들은 여러 종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시즌 1에서도 자세히 해줬고 또 업그레이드된 편을 한번 더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많이 바뀌었어. 또 세금이 작년하고 또 올해고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위험한 부동산에 노출되어 있는 걸 자기가 몰라요. 살 때도 모르고 지금 사놓고도 몰라요. 내 부동산이 지금 깡통 부동산인데 앞으로 깡통으로 될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트렌드? 패러다임? 그거 바뀐다 그러던데 내가 지금 앞으로 내 이 부동산이 깡통이야? 아, 뭔 소리야? 문서 지고 있는데 설마 깡통이 되겠어? 무슨 내가 주식인가? 휴지조각 되나?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동산이 상당히 많고요. 앞으로
그런 부동산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위험 자산에. 그래서 옥석을 가려야 되겠죠. 이기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항상 불 꺼진 부동산. 내 부동산은 왜 안 팔리는 거야? 왜 안 오르는 거야? 왜 내 거는 항상 불이 꺼져 있나? 남들은 막 불이 붙어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면 뭐 하루 만에 팔린다는데. 그래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깡통 부동산. 이게 바보들의 행진이란 말이에요. 내가 슈퍼 바본지, 내가 막 그 세미나장에서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왜? 당신은 슈퍼 바보다. 왜냐면 은퇴해가지고 자기가 바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좀 안다고 공부도 안 해놓고 그냥 여기 지분 투자, 여기 뭐 사고 뭐. 제가 14개까지 사오신 분 봤어요. 그러니까 막 보니까 막 아까 광고도 그렇고 뭘 하면 막 다 사고 싶은 거예요. 돈 7억을 가지고 은퇴를 했는데요. 14개를 샀더라니까. 보통 3개, 4개 사는 거예요. 그게 슈퍼바보라 그래요. 슈퍼바보. 집에 가만히 계시든가 교원에 가서 바둑이나 두면 하루에 5천 원만 까먹는데 5억, 7억을 다 까먹어. 그러니까. 특히요. 어떤 분 상가 사가지고요. 어디 뭐 상가지고 막 울면서 그냥 그 상담하고 그러는데 안타까워요. 뭐 어떻게 그게 쉽게 풀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들리기 전에, 도장 찍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였을 거 아니에요. 바보 소리 안 들으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만큼 제가 길라잡이 할 때는 좀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다. 5년 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10년 후, 5 years from now. 5년 후에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보자는 소리예요. 이거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그 다음에 보실 제목만. 그러려면 우리가 은퇴해서 30년, 40년 안전한 땅에 당신의 미래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미래가 굉장히 행복한 땅에 안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고, 요거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작년에도 했지만 3만 불 시대의 부동산에 대한 재테크 패러다임은 틀려요. 국민의 의식 수준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외 부동산 쪽에 얘기를 할 때 이건 한 번 더 해드릴 건데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이잖아요. 글로벌. 여권만 있으면 베트남 주식 사고, 인도네시아 주식도 사고, 집도 사고, 홍콩에 가서 집도 살 수도 있고. 제가요 한 6, 7년 전에만 해도 홍콩에 집 사러 다니고 시티은행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막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뭐 이렇게 좀 글로벌을 좀 일찍 내다봤는데요. 뭐 북경의 베이징에 집 산 분들은 뭐 대박 났다더라. 다시 이제 또 뭐 베트남 시장이 2015년부터 열렸으니까 거기로 간다더라. 근데 리스크가 많다 그랬어요. 세법적으로나 뭐로나. 그래서 3만 불 시대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국내 부동산의 소유 욕구와 욕구에 가는 것이 좀 틀려질 것이고요. 재테크로 인해서 불로소득을 취득해야 된다는 개념들이 좀씩 이렇게 희박해져요. 막 4만 불, 5만 불 시대까지 이렇게 막 재테크를 할 것 같죠. 그럴 기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가만두지도 않고. 그래서 3만 불 시대의 재테크 시장은 일단 글로벌적인 시장을 좀 보자. 또 젊은 친구들은 이 작은 땅덩어리에 5천만의 제가 그래 피 튀기는 이 블루오션 시장, 레드오션 시장에 우리는 레드오즈 시장에 있잖아요. 근데 블루오션 시장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해외를 눈을 돌리고 분산 투자하고 부동산만 부동산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못한 것들, 여기 아까 몇 가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쭉 해서요. 쭉 해서 항구 아파트, 강구 부동산 이런 걸 언제 한번 더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해드렸네요. 그래서 요것은 언제 다시 특강을 마련해 가지고요. 5년까지 10년까지 인기가 꾸준히 있을 부분에 인해서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한번 한번 찍어줄까요? 재테크 하면 제 32년의 이런 경험을 살려서 그래서 계속 살아남을 부동산, 인기가 있을 부동산. 지금 죽어있는 부동산은 이동한다. 부동산이 죽어버린다. 요새 뭐 주유소, 호텔, 뭐 문방구,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잘 나갔던 부동산 시장이 또 트렌드가 다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요 시간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춘모하는 세테크 재테크 부동산 길라잡이 장장 100분 동안에 전 시간하고 이번 시간을 제가 할애해서 100분 동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